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의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를.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희생을, 빛나는 업적 이면에 존재하는 고독을,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책임의 무게를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재위 32년 동안 이 땅에 남긴 업적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집현전, 시국이, 해시계, 안부일구, 자경루. 그 찬란한 업적들 앞에서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표 뒤에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고뇌가, 한 아들의 야심이, 한 남편의 침묵이, 한 아버지의 비통함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그 가려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6년 뒤, 왕자의 난이 채 가시지 않은 피비린내 나는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형님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고, 둘째 형님인 효령대군 역시 건재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학문에 정진하며 형님을 보좌하고 조용히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녕대군, 훗날 세종으로 불리게 될 그 아이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자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의 피로 왕관을 쟁취한 사람, 태종 이방원.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쓰러뜨렸고 이복 형제들을 제거했으며 천안 민무구와 민무질까지 숙청한 매목한 정치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이 시험이었고 매 발걸음이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명해야 했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야 했고 권력의 흐름을 읽어야 했으며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총명한 왕자라 기억합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학자, 군주라고, 밤낮으로 서책을 탐독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성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 양녕대군의 비행을 아버지 태종에게 직언했다고. 형님의 잘못된 행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이것이 단순히 동생의 충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도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문만으로는 결코 조정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거역이 없는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 태종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며 증명했던 그 진리를. 남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충녕대군의 저택, 그러니까 잠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훗날 왕이 나올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세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왕자의 집터를 두고 왕기가 서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남제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녕대군 역시 그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미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언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자 양녕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20이 넘어 왕이 된 젊은 군주, 세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는 순간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인 시몬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몬은 국문을 받다가 옥사했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의 오빠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처가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동안 젊은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태종의 결정에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다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침묵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것이 왕관의 무게인가? 왕관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해야 하고 믿었던 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왕으로서의 의무 뒤에 감춰야 하는 것. 22살의 젊은 왕이 그날 밤 느꼈을 고독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자식들을 먼저 저승으로 보내면서도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는 백성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피로 권력을 잡았다면 아들 세종은 땀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심어놓은 구신들과의 끊임없는 암투,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 공작,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인자하게 그는 정치의 양면성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들어낸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 학사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홀로 그 위대한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떨리는 손으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청군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 이도가 견뎌낸 고독과 고뇌의 여정을, 그것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의무와 인간성 사이에서, 왕으로서의 책임과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평생을 외줄타기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성군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치열했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흐른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의 행실이 날로 문란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기생을 궁궐로 끌어들였다고, 사냥에만 빠져 학문을 멀리했다고,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태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양녕대군은 정말 그저 무능하고 방탕한 왕자였을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태종은 맹혹한 정치가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하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던 사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세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버지의 의심 어린 눈초리, 신하들의 끊임없는 감시, 어쩌면 양녕대군은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인지도. 그리고 그 틈에서 충녕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 의학, 음률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어떻게 신하들을 다루는지, 어떤 신하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서 세자의 도리를 잃고 계십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종묘사직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혐을 고발하는 동생, 세자를 비판하는 왕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형제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영모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충녕대군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태종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세자를 보는 눈과 충녕대군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충녕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나라가 어떤 왕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남제라는 신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가 충녕대군의 저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훗날 왕이 나올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남제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통수지리의 밝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태종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충녕대군의 저택에 왕기가 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퍼지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왕자의 집에 왕기가 있다는 말,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남제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남제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어넘기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태종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를 바꾸기로,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우기로. 남제의 발언은 그 결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녕대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었을까요? 실록은 그의 내심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결코 순진한 왕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태종 18년 6월,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22살의 충녕대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명을 받았습니다. 짐이 그대를 세자로 삼노라. 태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충녕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형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실록은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찌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대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나라의 미래는 그대의 손에 달려있다. 세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왕이 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의 아들이라는 것, 형제의 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충녕대군은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것에, 세자가 되는 것과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권력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세자로 책봉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짐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대가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라.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당황했습니다. 아바마마, 아직 소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 준비가 다 되는 법은 없다. 다만 그 자리에 올라 배워가는 것뿐이다. 태종 18년 8월, 충녕대군은 20이 간 넘은 나이에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종, 그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종은 상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조정의 일에 관여했습니다. 여전히 군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는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신하들은 세종보다 태종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상왕전에서 내려졌습니다. 젊은 왕은 깨달았습니다. 왕관을 쓰는 것과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명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즉위한 지 불과 넉 달, 세종은 아직 왕좌에 익숙해지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영모입니다. 장인 시몬이 영모를 꾀했습니다. 세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이라고요? 왕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시몬이? 그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영모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시몬이 폐세자 양녕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것, 세종을 몰아내고 양녕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 증거도 있다는 것. 아바마마, 세종은 상왕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입니까? 장인께서 정말... 태종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의금부에서 국문하게 하라. 왕이라면
사사로운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왕비가 세종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헌왕후.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버님은 절대 영모를 꾀할 분이 아니십니다. 세종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왕비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죄로 군문당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전, 세종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장인은 무죄라고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유죄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의금부에서는 국문이 이어졌습니다. 시몬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영모모 같은 것은 꾸민 적이 없소. 나는 억울하오. 그러나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국문하라. 자백을 받아내라. 태종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시몬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사한 것입니다. 왕비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궁녀들이 부축해서 침소로 옮겼지만 그녀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침소 밖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아내를 마주한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태종이 세종을 불렀습니다. 아직도 흔들리느냐? 태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왕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몬의 아들들, 네 처남들을 모두 처형하라. 아바마마. 세종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진짜 왕인지 시험하는 것이다. 사적인 정과 공적인 의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네가 왕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다. 그날 밤 세종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왕의 고뇌를 대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몬의 아들 심정과 심종을 차명에 처하라. 왕비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세종, 자신에게는 처남들이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집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영모를 꾀한 역적의 자식으로 시몬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멸문지화. 남자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여자들은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왕비의 친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왕비는 말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배로 가다간 왕비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세종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넉 달 만에 왕비는 세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천마디 원망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양하오. 세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길이오. 왕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혼자 궁궐뜰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왕관의 무게인가? 22살의 젊은 왕은 그날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으로서의 무언가,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함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태종도 신하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젊은 왕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적인 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혹함을 가졌다는 것을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사건 이후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세종을 보는 신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그 눈빛. 왕비는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밝은 미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벽. 세종은 그 벽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 어떤 것들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왕의 숙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심어놓은 구신들과의 전쟁, 진짜 왕이 되기 위한 투쟁, 그 피 없는 전쟁터로 세종은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몬 사건은 끝났지만
세종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 이원, 조말생, 이들은 태종과 함께 왕자의 난을 치르며 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들에게 세종은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20 간 넘은 젊은 왕, 책이나 읽던 왕자, 무슨 일을 결정하려 해도 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아직 이르십니다. 전하, 상왕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전하, 선대의 법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매번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세종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들은 태종을 들먹이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왕은 이때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세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짜 왕이 되려면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태종의 최측근들을, 대국 공신들을.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김도련, 조정의 중급 관리였습니다. 별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노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비는 재산이었습니다. 노비 한 명은 땅 수십 마지기와 맞먹는 가치였습니다. 그런 노비를 뇌물로 받았다. 명백한 부정부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김도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줄이 엮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박은이 있었습니다. 태종의 최측근,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력자. 세종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박은 대감은 개국공신이십니다. 상왕마마의 오른팔이십니다. 이것은.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법 앞에 공신도 백성도 없다. 조사하라. 끝까지. 세종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젊은 왕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종이 세종을 불렀습니다. 상왕전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박은을 건드리겠다고? 태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세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그가 공신이라 해도 공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느냐. 조정이 흔들린다.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부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왕의 대결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태종은 세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운 미소. 좋다. 네가 왕이라면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태종은 물러섰습니다. 아니,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본 것입니다. 아들이 과연 해낼 수 있는지. 세종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은 유죄였습니다. 노비 뇌물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부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명령했습니다. 박은을 파직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개국공신을 파직한다고? 상왕의 최측근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은이 관복을 벗었습니다. 수십 년을 입었던 그 옷,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옷을 벗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눈빛으로. 세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은과 연루된 다른 관리들도 줄줄이 처벌했습니다. 태종의 구신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정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상왕전에서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비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세종 자신의 사람들, 젊고 유능하며 개혁적인 인재들. 세종은 인재를 불러 모았습니다. 황희, 맹사성, 허조, 신계, 젊고 유능한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종 자신이 발탁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경글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자 하오. 세종의 말에 이들은 깊이 절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특히 황희는 특별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태종 시절에는 여러 번 좌천당했던 인물. 태종의 노선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를 등용했습니다. 경의 재능이 아까웠어. 이제 마음껏 펼쳐보시오. 황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 정치적 소외, 그 긴 시간을 견뎌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의 세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종의 구신들은 물러나고
세종의 신진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세종은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종도 드디어 손을 놓았습니다. 주규 4년 뒤 태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종 직전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되었구나. 세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감사와 분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치가, 가장 맹혹한 현실주의자, 그리고 세종을 왕으로 만든 사람. 세종은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정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학문이 존중받는 나라, 실용이 중시되는 나라. 그것이 세종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할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즉위 14년째 되던 해 겨울, 재앙이 닥쳤습니다. 한양대화제. 바람이 거센 날 밤, 작은 불씨 하나가 도성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초가집들이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추억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새벽녘, 화재가 진압되었을 때 한양은 폐허였습니다. 수천 채의 집이 불탔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집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도성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하늘, 들려오는 비명소리. 왕궁은 멀쩡했지만 세종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세종은 대전으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즉시 내 탕금을 푼다.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내 탕금은 왕실의 사자였습니다. 왕의 개인 재산,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전하, 내 탕금은 왕실에, 백성이 얼어 죽는데 왕실의 금이 무슨 소용이냐? 세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재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전하, 왕께서 직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채통보다 백성이 먼저다. 세종은 왕복을 입은 채 불탄 거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직접 이곳까지 온다고? 세종은 한 노파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잿더미가 된 집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절을 하려 했습니다. 세종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천한 것까지, 천한 백성은 없소. 모두가 짐의 백성이요. 주변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처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성군의 얼굴을, 그리고 그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궁으로 돌아와 조서를 내렸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줄 목재와 기와를 나누어주라. 세금은 3년간 면제한다. 하지만 세종의 애민정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도를, 법을, 백성들의 삶 자체를. 어느 날 세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노비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쉴 수 있는가?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노비는 쉬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바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예, 전하. 노비는 재산이기에. 세종은 손으로 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를 낳은 어미가 어찌 바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법이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침묵했습니다. 노비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세종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 노비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 100일을 쉴 수 있게 하라. 남편 노비도 한 달을 쉴 수 있게 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그러면 노비를 부리는 양반들이, 양반의 편리함보다 어미와 아이의 생명이 먼저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출산 휴가 제도. 신분이 노비라도 출산하면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세종의 관심은 농업으로도 향했습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업 기술서가 없었습니다. 중국 책만 있었는데 조선의 기후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하라. 세종의 명령에 정초, 변효문 등이
전국을 돌았습니다. 늙은 농부들을 찾아가 농사 경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씨앗이 좋은지,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조선 최초의 농업기술서,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지혜를 담은 책. 이 책은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직접 농사에 관심을 가지다니, 책까지 만들어 나누어 주다니, 이게 정녕 우리를 위한 책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전하께서 직접 명하셔서 만든 책이라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책을 펴들었습니다. 한자를 몰라 읽지는 못했지만 마을의 양반에게 부탁해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세종의 눈은 문화로도 향했습니다. 당시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타악기. 문제는 이것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악기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가? 세종은 이순지를 불렀습니다. 편경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 중국의 기술이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해보았는가? 이순지는 전국을 돌며 적합한 돌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에서 좋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장인들을 모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선산 편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 중국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것을 가지게 되었구나. 세종은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문화적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세종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그것을 잊는 순간 왕은 왕이 아니오. 영능성세. 후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종이 영능으로 불렸기에 붙여진 이름. 태평성대.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했던 시기. 하지만 세종 본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백성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종은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반들과의 전쟁. 지편전 학자들조차 반대하는 그 일을.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양반에게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는 관아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서소에 가서 돈을 주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소의 서리는 양반 편이었습니다. 농부에게 불리하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농부는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 거짓 고소를 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세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쳤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조차 호소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냐?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의 구할구는 한자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양반과 중인 일부만이 글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평생 문맹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이 말했을 때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글자를 만든다고요? 하늘이 내린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고요? 전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는 하늘이 내린 것입니다. 아니다. 문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중국 사람이 만든 글자가 있다면 조선 사람도 만들 수 있다. 세종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세종은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그것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 것인가. 세종은 발음기관을 연구했습니다. 혀의 움직임, 입술의 모양,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흔 입의 모양. 세종은 소리의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음도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은 하늘, 셔는 땅, 셔는 사람,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담았습니다. 몇 년의 연구 끝에 28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것을 조합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조정에 공개했습니다. 짐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놓으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즉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국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어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랑캐의 짓입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어 글을 못 배우는 것이지 글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하의 이 문자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세종은 그들의 상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했던 학자들, 진로했던 신하들, 그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겸은 짐을 오랑캐 왕으로 만들고 싶은가? 최만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짐이 묻겠다.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글을 몰라 호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은 하지만 한자를 배우려면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농부는 농사를 짓지 말고 글 공부만 해야 하는가? 집안은 누가 먹여 살리는가? 최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쓸 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것으로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자식에게 편지를 쓰고 장사거래의 증서를 쓸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오랑캐의 짓인가? 전하, 경들을 반대하는 것을 짐이 모르겠는가? 한자를 독점함으로써 누리던 특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백성이 글을 알게 되면 양반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짐은 백성의 왕이다. 양반만의 왕이 아니다. 최만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종은 그날 최만리를 가두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죄. 하지만 얼마 뒤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에 충정은 한다. 하지만 이 일만은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은 짐의 사명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세종 28년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비웃었습니다. 번문이라 창놈들이나 쓰는 천한 글자.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먼 곳에 장사를 나가 있었지만 편지를 쓸 수 없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배웠습니다. 마을의 젊은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루 만에 기본을 깨우쳤습니다. 열흘 뒤에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가, 어미는 건강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집안일도 잘 되고 있다. 몸조리 잘하고 무사히 돌아오너라. 노모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 써보는 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하, 고맙습니다. 이 늙은 것이 죽기 전에 글을 쓰게 해주시니.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장사꾼이 거래처에게 훈민정음으로 쓴 편지들이 오갔습니다. 세종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다. 짐이 원했던 것이. 하지만 세종의 업적은 훈민정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사는 하늘을 본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 한다. 세종의 명으로 치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과학기구였습니다. 이것으로 전국의 강우량을 측정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문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천문도를 만들게 했습니다. 혼천에, 간에 등 천문 관측기구를 제작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땅의 일을 할 수 있다. 세종은 직접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역법을 정리했습니다. 칠정산, 조선 독자적인 역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 이토록 천문에 관심을 두십니까? 세종이 답했습니다. 농사의 시기를 알려면 정확한 달력이 필요하다. 백성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 하늘의 한문도 결국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시간을 재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안부일구, 해시계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해의 높이가 다른 것을 계산했습니다. 한양의 위도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리에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시간을 잴 수 있다니. 양반들만 알던 시간, 종소리로만 알 수 있던 시간, 이제 백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시계 자경루도 개량했습니다. 자동으로 종을 치고 북을 울리는 정교한 기계장치, 장영실이 만들었지만 그 설계는 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시간을 아는 것은 곧 삶을 관리하는 것이다. 백성도 시간을 알아야 한다. 세종의 과학정책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이었습니다. 취고기로 가뭄을 예측하고 안구익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혼천이로 농사철을 파악하고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집현전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가 독서제. 집현전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고 온천에 가서 책만 읽게 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들에게 복록을 주면서 일도 안 시키고 책만 읽게 한다는 것입니까? 책을 읽는 것이 곧 일이 학문이 깊어져야 나라의 정책도 깊어진다. 세종은 직접 집현전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문을 논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니라 학자와 학자로서 대화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계, 하위지, 유성원, 훗날 사육신과 생육신으로 불리게 될 이들. 그들이 모두 세종의 집현전에서 자랐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책상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삶 속의 지혜여야 한다. 집현전 학자들은 실용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의학, 농업, 천문, 지리, 백성의 삶과 직결된 학문들이었습니다. 세종시대에 편찬된 책이 얼마나 됩니까? 의방유취, 농사직설, 칠정산, 동국정원, 수없이 많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지적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문치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자주 침입했습니다. 국경이 불안했습니다. 세종은 결단했습니다.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 김종서를 보냈습니다. 최윤덕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북방으로 진격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사군 6진, 4개의 군과 6개의 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경선, 그것이 세종 때 확정된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경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왜구의 소구를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도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세종은 문무를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칼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했지만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안정시켜 백성이 편안히 농사짓게 하는 것, 왜구를 막아 어민이 안전하게 고기 잡게 하는 것. 세종의 모든 정책은 백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종의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40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더 밝혔습니다. 책을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사람,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학자 군주, 그가 이제 글자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관들이 진맥했습니다. 전하, 과로하셨습니다. 눈을 쉬게 하셔야 합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냐? 예, 전하. 장군가는 세종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말라. 왕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구나. 하지만 세종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읽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귀로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눈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갈증도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당뇨병입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음창도 생겼습니다. 등에 커다란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온천에 가셔서 요양하십시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들은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 왕이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세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 소헌 왕후가 병이 들었습니다. 침원 사건 이후 왕비는 변했습니다. 밝았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부군은 같은 궁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버지와 오빠들을 잃고도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왕비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밤낮으로 왕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중전, 세종이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왕비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전하, 이제야 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곧 나으실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왕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왕으로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중전,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왕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짐이 못난 사람이요. 왕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는 좋은 왕이셨습니다. 다만 저는 좋은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종 15년 3월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의 나이였습니다. 세종은 왕비의 빈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왕의 채통도 잊은 채 울었습니다. 평생 함께했지만 진정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 이제야 마음을 나누려 했는데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 하지만 세종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훗날 문종으로 불리게 될 아들. 세자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생각했으며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세종은 세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있으니 짐이 하지 못한 일도 이어갈 것이다. 세종은 세자에게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직접 대리청정을 시켰습니다. 왕이 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잊으면 왕도 백성도 모두 불행해진다. 세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효심도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자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세종이 등창으로 고생할 때 세자는 직접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비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 병든 몸과 쌓인 과제뿐인데 아버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세종은 안심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면 훈민정음도 지킬 것입니다. 집현전도 이어갈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정치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이 죽었습니다. 세자의 아내,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병이 된 것입니다. 세종은 온갖 명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세종 29년 5월 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종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왕위를 이을 아들을, 모든 희망을 건 아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왜 이 늙은이를 두고 젊은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세종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병든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세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어린 손자,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를 불렀습니다.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리 오너라. 세종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니, 12살에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니, 할아버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왕의 길이다. 하지만 세종은 불안했습니다. 이 어린 손자가 과연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로부터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세종은 훗날 일어날 계유정난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어 죽임을 당할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우애가 뛰어났고 정치적 수완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저 아이는 짐의 아버지를 닮았구나. 태종 이방원, 형제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던 그 사람. 수양대군에게서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왕위는 내 것이 아니다. 형님의 아들, 네 조카의 것이다. 예, 아버님. 소자는 압니다. 정말로 아느냐?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형제도 남이 되게 하고 조카도 원수가 되게 한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은 그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고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천풍도 온화했습니다. 세종은 안평대군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조카를 잘 보좌해야 한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 예, 아버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다시 일어날 것을.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종이 겪었던 비극을 손자대에서 다시 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전에 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작은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갈증은 심해졌습니다. 은창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도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완성되었는가? 예, 전하. 명인지드니 해례를 완성했습니다. 짐에게 읽어주어라. 신하가 해례본을 읽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듣기에 따라 세종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글자,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것이 완전한 체계로 정리되어 책이 된 것입니다. 좋다. 좋아.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반들이 없애려 할 것이다. 하지만 백성을 위한 글자다. 반드시 지켜야. 전하,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짐이 죽거든. 훈민정음을 반드시. 세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종 32년 2월, 세종은 궁궐을 떠나 영흥대군의 사저로 갔습니다. 왕궁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편히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병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들이 병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신하들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세종은 희미한 눈을 떴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롭게. 예, 아버님. 백성을 사랑하라. 그것이 왕의. 세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세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훈민정음을 배우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룬 태평성대의 조선이었을까요? 세종 32년 2월 17일 조선 제사대 임금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그날 밤 한양 도성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군께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왕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을 사랑한 왕을 잃었다는 것을. 다시는 이런 왕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세종은 여주 영릉에 묻혔습니다. 소헌왕후와 함께 평생을 함께했지만 마음으로는 멀었던 두 사람. 죽음 앞에서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53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했습니다. 훈민정음.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글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일한 문자. 세종이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글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한자로? 아니면 다른 나라 글자를 빌려 쓰고 있을까요? 지편전의 학문 전통, 추구기와 해시계, 사군 육진의 국경선, 농사 직설과 의방 유취, 실정산과 혼천의 하나하나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한 치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평생 질문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백성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평생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것이 왕관의 진정한 의미라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이 들어섰습니다. 왕정은 끝났고 민주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동상을 올려다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세종을 기억하는 걸까요?
왜 500년 전의 왕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종이 보여준 리더십 때문입니다. 권력을 책임으로 여긴 리더십, 특권을 의무로 받아들인 자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고 기업인들이 있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세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종은 우리에게 기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어때야 하는지, 권력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그것은 지금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에서, 책의 페이지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우리는 매일 한글을 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봅니다. 이 글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언어를 담을 그릇이 없었다면. 세종은 백성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글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세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정신은 영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실용을 중시하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열정, 그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500년 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오르며 500년 후에도 오를 진리입니다. 여주 영능, 세종이 잠든 곳,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능을 비추는 황금빛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대.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세종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백성을 위해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며 정책을 구상하고 눈이 멀어가면서도 글자를 만들었던 그 사람,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도, 책임의 고통도, 병마의 괴로움도.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하나하나에 세종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성군의 무게, 인간 이도가 견뎌낸 고독,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위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을 기억합니다.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도 세종처럼 살 수 있을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세종은 5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섬겨라, 사랑하라,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이도의 고뇌와 위대함을, 왕관의 무게와 그 속의 사랑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치열했던 삶과 선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